자, 들어가기 전에 오늘 NBA가 왜 어렵냐면요. 이 트레이드가 있으면 NBA가 트레이드 된 선수들이 오늘 못 나오고 다른 팀에 합류한 선수들도 그 합류하자마자 경기를 뛰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게 제일 애매해. 근데 이게 트레이드 마감된 지는 이제 내일 아침이면 24시간이 지나죠. 그래서 어쩌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이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드 한번 정리해드리고 오늘 이 중에 경기가 있는 팀들은요, 얘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여기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은 어지간해서 오늘 경기 안 뛴다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편할 거예요. 미네소타의 몬테모리스가 좋은 포인트 가드라고 했었고, 안 쓰는 친구들 쉐이크 빌튼이나 트부주 정도 버리고 몬테모리스를 받아왔어요. 훌륭한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스턴은 라마 스티븐스 팀의 네 번째 센터 그리고 이라픽 2장 주고 멤피스한테 틸먼을 데려왔는데, 사실 저는 엄청 보스턴이 필요한 데를 메꾼 건지는 잘 모르겠다. 보스턴은 벤치가 워낙에 얇다 보니까 그래도 틸먼 데려왔으면 잘한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는 폰테키오 받아오고 케빈 닥스를 보냈다. 이게 유타 입장에서는 폰테키오 자리에 오차의 악바지가 있어가지고 좀 겹치는 자원이라서 보낸 건데, 보니까 밑에 보시면 또 이따가 악바지를 트레이드를 했거든요. 나는 사실 유타의 무브가 좀 이해가 안 가긴 해. 그리고 다음 디트로이트는 다누에 하우스 주니어를 필라델피아로부터 받아왔고, 바로 웨이브. 이러면 어느 팀이든 얘랑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지금 안 그래도 부상도 많고 윙자원들이 부족한데 하우스를 보냈다는 거는 좀 앞으로 이제 셀러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시즌 이제 뭐 시즌 끝나고나 하면은 좀 빅3를 구성해 보겠다. 어쨌든 계속 이어나가 보면은 토론토는 올리닝이랑 악바지를 받아왔어요. 이게 악바지가 유타의 3번 자원인데, 뭐 유타는 그 자리를 마카넨을 3번에 쓰고 워커 캐슬러한테 좀 출전 시간을 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어나갈 모양인 것 같아요. 어쨌든 토론토는 올리닉을 데려오면서 또 캐네디언 라인업을 이렇게 쌓아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뭐 유타가 받아온 선수들은 별거 없고요. 2024년 1라운드 픽을 받아왔다. 올해 드래프트를 별로 안 좋게 보는 것 같긴 해, NBA 팀 대부분이. 오클라호마는 헤이워드를 받아왔는데, 이 헤이워드 개인이 3번 포지션에서 뭐 리딩도 되고 나쁘지 않은 자원인 것도 맞는데, 기본적으로 헤이워드는 올 시즌이 만기 계약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에 헤이워드가 뛰고 나면은 내년에는 헤이워드가 받고 있는 연봉만큼은 비겠죠. 왜냐면 이게 NBA도 기본적으로 샐러리를 어느 정도 내야 되거든.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샐러리는 내고 그거를 채우기 위한 영입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바로 헤이워드가 빠진 만큼 내년에 영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오클라호마는 당장 올 시즌 쓰기도 괜찮고 내년에 헤이워드 빠진 만큼 영입을 하면 된다. 그리고 샬럿은 바로 미치치랑 트레멘 베르탕스, 특히 지금 벤치 오클라호마 벤치를 이끌고 있는 핸들러 미치치를 데려갔다는 거. 샬럿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헤이워드를 이제 반년 정도 지나면 그냥 빈손으로 보내줘야 되거든. 나쁘지 않은 무브였다고 생각합니다. 샬럿은요. 이게 핫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버디 힐드도 필라델피아로 향했어요. 근데 인디애나는 힐드의 반대급으로 마커스 모리스, 퍼칸 코르크마즈, 이라픽 3장. 사실 저는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은. 나는 힐드가 그래도 1라운드 픽 같은 거 받아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은 필라델피아 나름대로 잘 사왔다. 물론 이제 힐드가 올 시즌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 예년에 비해서 3점도 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약간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는 힐드 자체는 좋은 선수라고 보고 언제든지 3점은 예전처럼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뉴욕 닉스도 알렉 벅스랑 보그다노비치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트레이드의 가장 큰 승자가 아닐까 싶은데,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퀸튼 그라임스랑 포니에 뭐 그리고 듣보잡들 2명 정도 이렇게 내보냈는데, 이거는요, 일단 퀸튼 그라임스 보낸 거는 뭐 아쉬울 만도 한데 그래도 데려온 게 벅스랑 보그다노비치면 훌륭하죠. 그리고 포니에, 아까 제가 헤이워드 말씀드렸는데 이 포니에는요 지금 현재 가치로도 헤이워드보다 훨씬 낮아. 얘가 또 받는 돈이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디트로이트도 올 시즌 최소한의 연봉은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채우기 위한 포니의 영입이고, 바로 내년에 포니의 계약이 끝나면 그만큼 더 채워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더 빅네임 영입이나 비싼 선수 영입을 통해가지고 샐러리 필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샐러리를 채워넣는 선수라고. 헤이워드나 포니에는 샐러리 필러로서의 관점에서 영입이 된 것이다. 말 그대로 디트로이트는 팀에서 좀 쓸만한 선수들 보내고 내년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이 슈레더랑 테디 형을 받아왔는데 디미디랑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를 보냈죠. 사실 일단 무슨 영입인지 잘 모르겠는데, 브루클린은 그래도 좀 애매한 텐들러인 디미디를 보내고 조금 더 기동성 있고 슈레더 같은 애들 데려왔다. 반대로 토론토는 디니디랑 데스주를 받아왔지만 아마 디니디는 웨이브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리그 내에서, 왜냐면 토론토는 그만큼 디니디에 대한 셀러리를 이렇게 부담하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서 디니디 같은 애들은 댈러스나 레이커스가 물어가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댈러스가 PJ 워싱턴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 반대급부로 1라운드 픽을 내주고 그랜트 윌리엄스를 내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2라운드 픽 2장 가져온 건 괜찮은데 글쎄 나는 마일스 브리지스도 아니고 PJ 워싱턴에 저 정도 태우는 건 조금 오버페이인 것 같거든. PJ 워싱턴 값이 1라운드 픽에다 그랜트 윌리엄스인데 나는 힐드가 이 가격이면은 이거는 좀 너무 언밸런스하지 않나? 댈러스가 조금 오버페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댈러스 입장에서는 되게 반기는 그런 뭐 영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PJ 워싱턴보다 조금 더 사이즈 있고 기동성 있는 친구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튼 댈러스가 PJ 워싱턴을 데려왔고요. 미러키는 카메론 페인이나 이라픽 보내고 베벌리를 데려왔다. 나는 이거 솔직히 필라델피아가 승자인 것 같아. 필라델피아가 물론 베벌리의 수비력 같은 건 여전하고 리딩도 나쁘진 않은데 3점 슛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벤치 상상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미러키는 베벌리 받아오고 카메론 페인 보냈다. 그리고 댈러스는 게포드 받아오고 워싱턴의 주전 센터를 받아오고 팀에 한 3번째 정도 되는 센터 리션 홈즈를 보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도 댈러스가 플러스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닉스 이거는 삼각딜인데 피닉스는 로이스 오닐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서 가장 빅네임입니다. 그리고 멤피스한테서 데이빗 로디 얻어왔고요. 브루클린은 베이츠 디오프 받아오고 굿인 그리고 이라픽 3장 로이스 오닐의 가치가 이 정도면은 야 나는 힐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오닐이 이 정도인데 힐드가 그 정도 가치인 게 참 이해가 안 돼. 어쨌든 나는 사실 오닐보다도 조금 더 사이즈 있는 4번 자원, 3번 자원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외곽 슈팅 있고 수비 괜찮은 오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은 위의 선수들보다는 이라픽 3장에 만족할 것 같고 멤피스는 이제 피닉스의 짜바리들 와타나베 유타랑 치메주 매튜 받아왔는데 매튜를 웨이브를 시켰더라고요. 나는 멤피스가 왜 웨이브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무튼 매추도 나름대로 인기가 많을 만한 매물입니다 이제. 그리고 인디애나는 맥더머 받아오고 마커스 모리스랑 이라픽 받아왔는데 모리스를 바이아웃 시켰다. 이건 뭐 인디애나가 필라델피아로부터 받아온 모리스의 샐러리를 덜어내기 위한 작업이고 보스턴이 스프링어를 받아왔거든요. 제이드 스프링어를. 근데 난 이게 필라델피아가 얘를 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스프링어한테 내는 돈까지 아까운가 봐요. 내년에 조금 더 진짜 막 폴조지 같이 이름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 데려오려고 샐러리를 진짜 확실하게 비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디애나도 골스에서 코리 조셉을 받아오고 바로 버렸는데 이거는 골스도 워낙에 지금 사치세를 많이 내고 있다 보니까 코리 조셉 그냥 샐러리 비우고 안 쓰는 애들 버리고 조금이라도 돈 덜 내겠다 그런 것 같고요. 포틀랜드 뭐 벤튼 받아오고 보스턴한테 이라픽 받아왔다 별로 대단한 무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하게 한 애들이 주된 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리스트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당장 내일 경기에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여러가지 뭐 서류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레이드 되고 바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제가 여태 NBA 보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변수도 되게 많고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있는 필라델피아 과연 힐드가 내일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것들도 걱정이고 결장도 많은 상황인데 힐드 반대급부로 보낸 선수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베벌리도 지금 없고요. 과연 이제 이적해온 애들이 내일 뛸 것이냐 이런 것들도 걱정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변수가 많은 날인데 이제 분석 제대로 한번 해보면은 필라델피아 최근 7경기 모두 다 이제 엔비드가 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는 맥시가 결장한다거나 뭐 니콜라스 바툼 여러 선수들이 결장했던 시간들이 되게 길어요. 제가 여러 번 필라델피아는 닉 널스 감독 체제에서는 그 윙 자원들 뭐 우브레나 지금 뭐 해리스 여기에 원래 또 뭐 바툼 이렇게 막 길쭉하고 수비되고 3점 되고 리머텍 되고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윙이라고 하는데 윙을 굉장히 사랑하는 감독입니다. 닉 널스 감독이. 근데 지금 윙 뎁스도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서 필라델피아가 최근 7경기 동안 득점 부분이나 이런 수비적인 부분에서 모두 다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일단 눈에 띄고 그리고 애틀랜타 자, 애틀랜타는 최근에 7경기 동안 제가 애틀랜타가 약간 언더 흐름이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 댈러스 돈치치가 72득점인가? 기록 세운 날 이후로는 애틀랜타가 굉장히 오버팀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었죠. 애틀랜타가 그 전에 한 8경기 동안 갑자기 언더 게임을 하는 적이 있었어요. 좀 갑자기 득점도 많이 줄고 이상하게 얘들이 수비도 많이 줄어들고 실점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시기였는데 단적으로 최근 7경기 동안 애틀랜타는 과로안의 순위 보시면은 득점 전체 1위, 실점 전체 꼴등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거는 애틀랜타는 이렇게 뒤쪽에 있는 거 야투율이나 3점슛 등수가 10등, 1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득점이 전체 1위인 거에 반해서 야투 효율이나 3점 효율은 그만큼 안 따라온다는 거거든. 이거는 뭐냐면은 비교적 낮은 야투 효율로 득점을 많이 채운다. 한마디로 많이 던진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슨 템포가 상당히 빠르다. 애틀랜타 경기는. 제가 뭐 요즘에 애틀랜타 경기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많이 드러나고 주저없이 3점 던지고 인사이드 활용하고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따고
오펜을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한테 트랜지션 기회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농구를 하는데, 저는 일단 이 경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틀랜타 쪽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당장 필라델피아는 엔비드도 없고 바툼이나 여러 윙 자원들 못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일단 성적 자체가 많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애틀랜타의 기조를 봤을 때는 사실은 242.5만은 오바버는 게 맞거든요. 나는 근데 드는 생각이, 이게 필라델피아가 얼마나 뛰어올지 잘 모르겠어. 지금 맥시도 전 경기도 그렇고 약간 그 몸 상태가 안 좋아요. 어떤 부상보다도 일리스, 질병 같은 이슈로 좀 컨디션도 안 좋았고, 사실 필라델피아가 그럼 공격을 전개할 만한 선수가 별로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 때문인지 몰라도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언더 게임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나는 언더오버는 조금 걱정이 된다. 원래 같으면 애틀 경기는 그냥 닭 오바 게임 보고 말 텐데, 직전 경기 때 보스턴과의 경기도 애틀이 어쨌든 언더가 뜨기도 했었고, 저 경기가 전반에는 138점이었는데 그게 언더가 떴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애틀 승 쪽에다가 언더 쪽으로 일단 바라보도록 할게요.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필라델피아의 변수가 꽤나 많은 편이에요. 다음 보스턴 대 워싱턴. 자, 보스턴은 일단 틸머를 데려왔고 스프링어라는 괜찮은 이제 앞선 수비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은 저비용으로 괜찮은 이제 벤치 뎁스를 채우는 그런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워싱턴은 주전 센터 개포드를 보내고 댈러스의 제3 센터인 홈즈를 데려왔거든요. 사실 뭐 홈즈가 뭐 그렇게 대단한 선수는 아닙니다. 옛날에 세크라멘토 때나 조금 이렇게 하이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그게 뭐 한 팀의 주전을 맡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도 홈즈도 출전 유무도 불투명하고 지금 마빈 베글리까지 결장인 상황이라 워싱턴이 내일은 센터가 빵꾸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들어요. 양팀의 최근 분위기 보면은 보스턴이 한창 좋을 때보다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창 좋을 때는 수비나 공격이나 다 최상위권이었는데, 요즘에는 수비는 상위권이나 공격은 그냥 좀 중위권 수준이거든요. 그런 점이 일단 눈에 보인다. 보시면 최근 10경기 동안 보스턴이 경기당 228점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고, 공격이 특히 안 되고, 수비는 보니까 상대팀한테 이런 그 야투 허용이나 3주주 허용은 리그에서 가장 낮았다, 최근 10경기 동안. 근데 실점 자체는 많았다. 이거는 자유투를 많이 줬거나 좀 페이스가 빨랐다는 거거든요. 보스턴도 사실 페이스가 느린 편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어쨌든 경기당 228점 정도가 났다, 보스턴이. 반대로 워싱턴. 자, 워싱턴이 시즌 초반의 기조를 봐도 얘네들은 그냥 뒤없이 공격하는 애들이었거든. 상대팀한테 오펜 엄청 따이고 뭐 그런 팀이었는데, 요즘에 워싱턴이 좀 언더팀으로 바뀌었어요. 보시다시피 공격이 잘 안됩니다. 외곽슛이 특히 안되고, 뭐 인사이드도 원래 뭐 쿠즈마 닭돌이나 조던풀 닭돌 혹은 이제 외곽슛, 가끔 이제 타이어스 존스가 아브디아나 키스퍼트 이런 애들한테 괜찮은 득점 찬스 내주고, 그리고 워싱턴은 또 그 벤치 뎁스도 괜찮거든요. 벤치에 뭐 빌랄 쿨리발리, 유진 오모루이버 이런 친구들이 나름대로 잘해주는 팀인데, 워싱턴이 요즘의 기조는 되게 언더 느낌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득점도 25등, 수비는 뭐 그렇다고 아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창 안 좋았을 때보다는 나름대로 수비가 꽤 된다. 워싱턴이 최근 9경기 동안 평균 227점 정도밖에 안 났다. 그래서 양팀 다 보스턴이나 워싱턴이나 평균 227에서 228점 정도밖에 안 난 거거든요. 이게 물론 내일 워싱턴이 센터가 비어가지고 좀 스몰 라인업 돌리고 막 그럴 수도 있긴 있어. 그러면 보스턴 입장에서 워싱턴이 인사이드 공략하기도 편하고 막 할 텐데, 저는 요즘에 일단 워싱턴의 기조를 봤을 때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고, 뭐 이거 일반승 사이드야. 보스턴 쪽이 당연하겠죠. 보스턴이 뭐 일반승 배당이 뭐 1.01이니까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핸디 값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뭐 핸디가 16.5여도 보스턴은 볼만도 해. 근데 요즘에 워싱턴이 패배할 때 막 그렇게 엄청 마헨당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번에 피닉스한테 한번 막 28점차 대패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클리블랜드나 마이애미 그리고 뭐 클리퍼스한테도 16점 정도면 프렌이었었고, 나름대로 이 정도면 프렌권에 머무를 가능성도 꽤 있긴 하거든요. 그 점도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보스턴이 뭐 쉽게 제압할 수도 있지. 안 그래도 지금 그 인사이드가 약한 워싱턴인데 지금 게포드도 팔고 베글리도 못 나오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토론토 대 휴스턴, 참 배팅하기 싫은 경기입니다. 얘네는요 좀 직전 경기 맞대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가 2월 3일이니까 한 열흘 전쯤, 일주일 전쯤 만났거든요. 내일은 이제 그 프레드 밴블릿이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휴스턴 입장에서는. 근데 이날은 밴블릿이 뛴 경기였었고, 뭐 24분밖에 안 뛰었습니다. 이날 워낙에 가비지로 빨리 흘러가가지고 밴블릿이나 나왔지만은 24분밖에 안 뛰고 득점도 10점, 뭐 야투 같은 것도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밴블릿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경기는 아니었는데, 무튼 이 경기 동안 눈에 띈 거는 그냥 휴스턴이 조기에 제압을 했다는 거.
제가 그리고 또 이 경기 하이라이트 같은 걸 얼추 봤는데 보니까 토론토의 수비 방법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하더라고. 초반에는 이제 휴스턴의 외곽을 많이 억제를 하고 좀 1대1을 많이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외곽을 신경 쓰고 3점 못 던지게 하고 인사이드에서 승부 보자 이거였는데 그게 잘 안 통했습니다. 휴스턴 애들이 이제 뭐 커딩이라든지 뭐 개인 마무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토론토의 인사이드를 초반부터 잘 공략을 했는데 그러니까 토론토가 나중 가서는 좀 인사이드를 두텁게 하고 외곽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휴스턴이 3점이 조금 열렸어. 이날 휴스턴의 3점이 35.5% 그렇게 잘 들어간 날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인사이드를 야투시도 93번 중에 55번 상당히 잘 공략을 했고 토론토는 3점도 그렇고 외곽 슛도 인사이드도 그렇고 잘 공격이 안 풀린 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휴스턴의 수비에 제압당하고 본인들은 원래 준비했던 수비 스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돌아갔던 날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뭐 내일 토론토가 홈으로 가니까 그런 점들은 좀 반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직접 맞대결로는 그 벤블릿도 그렇게 대단히 활약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내일 벤블릿에 대한 휴스턴의 의존도가 높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토론토가 원정에서는 116.6점에다가 122점을 실점을 해. 한마디로 좀 오바 성향이 있다. 근데 홈에서는 111.8점, 득점이 5점 줄어들고 실점은 112.3점, 10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홈으로 오면은 원정일 때에 비해서 한 15점가량 언더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조금 빡세. 그래서 이게 조금 의문인데 저는 일단 직전 경기 맞대결을 봤을 때는 이게 뭐 토론토가 홈이든 원정이든 휴스턴한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토론토가 내일 뭐 올리닝이나 악바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휴스턴은 아예 거의 뭐 그 선수 움직임이 없었던 편이고 토론토는 그래도 슈레더 같은 애들 보냈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공백 같은 것도 토론토가 많은 편이고 저는 이거 휴스턴의 프렌 쪽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 제 아무리 토론토의 홈이라도 나는 일단 오바 볼 것 같은데 얘네 휴스턴이요 참 오바랑 언더를 왔다 갔다를 많이 해. 얘네가 시즌 초반에는 그냥 언더팀이었는데 어느 순간 최근에 좀 오바랑 언더를 오락가락을 많이 하고 있어. 그 중에서는 좀 오바 빈도가 높았었고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좀 휴스턴이 언더팀들이랑 뛸 때는 언더가 많이 나는데 좀 나름대로 뛰는 팀이다. 이런 팀이랑 같이 맞춰 가거든요. 토론토는 그 약간 경기에 있는 팀이라서 애매한데 직전 경기 뭐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오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날은 토론토가 그렇게나 야투가 안 터졌는데도 한 236점이었나? 그 정도로 갔었고 저는 232.5면은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보기는 볼게요. 근데 또 토론토가 홈에서는 언더 쪽으로 15점가량 빠진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또 고민도 하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양팀의 뭐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토론토가 최근 6경기 동안 3점이 나름대로 잘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토론토 3점은 워낙에 시즌에 왔다 갔다를 많이 했어가지고 좀 애매하고 토론토가 요즘에 수비가 안 된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실점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보시다시피 아까처럼 괜찮은 야투 수비력에 비해서 많은 실점하고 있다. 템포가 빠르다는 소리예요. 휴스턴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득점 이런 3점슛 성공률이나 야투 성공률에 비해서 득점 순위는 높다. 템포가 빠르다는 소리예요. 휴스턴은 또 리그에서 자유투를 가장 많이 주는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세 번째인가로 많이 주고 그런 팀이라서 저는 일단 오바 쪽 보고 휴스턴의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워키는 내일도 릴라드가 결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미들턴도 전전 경기에서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도 결장했었고 내일도 백투백이라 가지고 글쎄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미들턴이랑 릴라드가 둘 다 빠질 수 있는 밀워키다. 뭐 이번에 영입전도 그 카메론 페인 보내고 베벌리 데려왔는데 베벌리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릴라드가 결장한다면은 뭐 베벌리를 땡겨 쓸 수도 있고 근데 아마 트레이드 직후라서 나올지 안 나올지 잘 애매합니다. 특히 릴라드가 없으면 3점에 대한 이런 리스크도 샬럿 입장에서 많이 줄겠죠. 그래서 이 경기도 출전 유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반대로 샬럿은요 지금 여기 라인업 상으로는 미치치가 안 뛸 거라고 되어 있긴 한데 샬럿이 그래도 어차피 라멜로 볼이나 마크 윌리엄스는 지금 못 뛰는 상황이고 그랜트 윌리엄스랑 미치치, 트레, 맨 이런 친구들 데려왔다? 저는 어차피 못 쓰고 있던 헤이워드 보내고 그 정도면은 전력이 오히려 증강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PJ 워싱턴 보낸 건 아쉽긴 하지만은 근데 막 PJ 워싱턴도 사실 얘도 오르내림이 굉장히 심한 편이었어가지고 요즘에야 괜찮았지만은 좀 시즌 중에는 계륵 같은 존재인 적도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샬럿이 이번 트레이드 이후로는요 뭐 미치치나 이런 애들 나올 수만 있으면 전력이 막 엄청 다운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최근 분위기 자 내일은 미러키가 백투백인데 백투백의 미러키는 8경기 동안 6승 2패 득점은 128점 야투율 같은 거 이렇고 3점 슛이나 상대팀한테는 123.4점가량 내주고 수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백투백일 때 미러키가 승리는 많이 했지만은 오버게임인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건데 문제는 미러키가 최근 8경기 동안 지금 이제 2승 6패거든요. 이 기간 동안 클리블랜드, 뉴올, 덴버, 포틀, 댈러스, 유타, 피닉스, 미네소타
포틀 빼고는 다 어려운 상대 만났는데 포트란트까지 졌어. 하여튼 미러키는 요즘에 오락가락을 많이 한다. 그런 상황인데요. 단적으로 미러키가 최근에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돼요. 공격이 원래는 뭐 리그에서 1위급이었는데 1, 2등 하던 팀이었어. 득점력은. 근데 요즘엔 19등에 그치고 있다. 야투리나 3점슛도 그저 그렇고요. 반대로 상대팀한테도 수비도 잘 안 된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작년에는 그 미러키가요. 디펜시브 레이팅으로 전체 4등이었거든. 근데 올 시즌 19등이에요. 이 정도로 수비가 좀 박살나는 상황입니다. 미러키가. 아주 막 좋게 보기는 힘들다. 오늘도 미네소타한테 24점 차로 개발렸죠. 샬롯도 똑같아요. 최근 9연패. 그리고 그 9연패 기간 동안 득점 27등. 그나마 3점 같은 건 봐줄만 한데 다른 게 너무 별로고. 또 실점적인 부분. 상대한테 53.6%로 필드골을 내주고 있다. 전체 꼴찌입니다. 리그에서 상대한테 야투를 가장 잘 허용하는 팀이 샬롯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샬롯은 수비적인 보강은 별로 없는 편이죠. 이게 조금 고민인데 저는 일단은 오바 쪽으로 볼 것 같기는 해요. 내일 기준점이 일단 233.5. 미러키가 아무리 요즘에 안 들어간다지만 경기당 232점 정도는 들어가고 샬럿도 230점 정도는 들어가고 그리고 미러키의 조금 뛰는 기조 같은 거 생각했을 때는 일단 오바 쪽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쿤보가 직전 경기 뭐 미네소타 같은 팀한테는 고전했지만은 샬럿은 고베어나 막 그런 애들 상대할 때보다는 좀 편하지. 그리고 이게 뭐 일반승이야. 미러키가 워낙에 홈에서 세죠. 홈에서 21승 6패. 반대로 샬럿은 원정에서 5승 19패 뭐 이러다 보니까 일반승이야 미러키가 챙겨갈 만한 가능성이 높겠지만 핸디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미러키가 내일 좀 결장도 살펴야 될 것 같고 샬럿도 마찬가지로 영입해온 친구들이 나오냐 마느냐 이런 것도 살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했지만 샬럿이 이게 나는 전력이 다운그레이드라고는 안 보인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물론 어디까지나 그랜트 윌리엄스나 미치치 같은 애들 나올 때 얘기예요. 이런 애들 만약에 뛴다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입된 친구들이 뛴다면 저는 샬럿이 풀해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림 자체는 저는 미러키 승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고 내일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크라멘토 대 덴버인데 양팀 다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는 별다른 무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팀 다 좀 자연빵으로 맞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덴버는 백투백입니다. 어제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뭐 마포주도 38분, 요키치도 37분인가 그 정도 뛰고 전반적으로 덴버가 직전 경기 때 그 켄타비우스 칼빌 포프가 결장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으나 그래도 레이커스를 잘 제압을 했죠.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진짜 할 만큼 한 경기인데도 덴버한테 뭐 벽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덴버가 요즘에 단단하게 잘해주고 있다. 이거는 뭐 덴버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덴버가 백투백일 때는 올 시즌 6승 3패 그리고 그 9경기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111득점에 108점 실점 정도. 언더가 조금 보이죠. 공격 같은 거나 수비적으로나 크게 튀는 부분은 없었었고 덴버가요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좀 언더세가 두드러집니다. 그 뉴욕한테 개발했던 경기도 있긴 한데 언더가 좀 두드러지는데 보시다시피 득점이 111.7점에 그치고 있고 3점 같은 거야 괜찮은데 야투가 일단 잘 안 터져. 요즘에 요키치도 조금 아끼고 있는 편이고 덴버가 요즘에 공격은 좀 신통치 않은 편이고 수비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도 눈에 띄는 게 덴버가 괜찮은 3점슛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득점은 순위가 낮고 무튼 간에 덴버가 최근 6경기 동안 이렇게 득점, 야투 성공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득점 순위는 낮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그 야투 허용률 같은 게 3점도 많이 좀 쳐맞은 편이고 11등 정도로 쳐맞았고 야투도 6등 정도로 쳐맞았는데 실제 실점은 3등이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덴버의 페이스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세크라멘토도 얘는 좀 오락가락해. 작년 같으면 세크는 그냥 다 오바팀인데 올 시즌은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세크라멘토는 약간 애매하고 덴버는 확실히 요즘에 언더세가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크라멘토가 얘네가 1월달까지는 뭐 사보니스나 팍스는 맨날 잘했었고 케빈 허더가 굉장히 부진하다가 1월달에 그 마지막 한 9경기 정도? 1월 중순 이후로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야투나 3점이나 모두 다 케빈 허더의 명성다운 활약을 보여줬는데 이 기간 동안 뭐 해리슨 반즈도 그렇고 키건 머레이도 다 잘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크라멘토가 약간 신바람을 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세크가 9경기 중에 최근에 2연패 달리고 있고 그 전에 7경기는 6승 1패였거든. 세크가 이렇게 잘하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거든요. 클블한테도 지고 디트한테까지 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요즘의 세크라멘토가 분위기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백투백 덴버가 이거를 극복해낼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내일 세크라멘토가 갑자기 좀 뭐 3점 같은 거 야투 같은 거 많이 폭발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 덴버의 요즘 수비력이나 세크라멘토의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덴버가 제압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 봐가지고 저는 일단은 덴버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세크 경기를 언더 가기가 좀 빡센데 덴버가 요새는 그냥 다 싸잡아 먹거든. 덴버가 그냥 오바팀들도 다 싸잡아 먹는 편이라서
이거는 덴버 생각해서 좀 언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대 뉴올리언스 이 팀들도 이번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별로 한 게 없는 팀들이에요. 랄은 일단 지금 직전 경기 때 디로가 못 나왔는데 내일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르브론이나 앤서니 데이비스는 맨날 이렇게 퀘셔너블이 달려있는데 일단 또 백투백이라 가지고 백투백인 경우에는 가끔 관리해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레이커스의 성적상으로는 이게 관리를 해줄 시점인가 싶기는 하네. 어지간하면 저는 나올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자이언이나 발렌시아스 빅맨진에다가 벤치 파워포워드 나디마샬까지 퀘셔너블이라서 뉴올리언스도 사실 내일 이런 결장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백투백의 레이커스 2승 6패요. 레이커스는 백투백일 때 확실하게 안 좋은 편이었다. 경기당 올 시즌 평균 경기당 득점이 116점인데 백투백일 때는 5점이 떨어지고 그리고 상대팀한테는 121점 가량을 허용을 한다. 백투백일 때는 레이커스가 안 좋은 편이었었고 그리고 최근 7경기 자 제가 요즘에 레이커스가 좀 오바적인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것도 애매해졌어. 한창 막 오바팀이다가 요새는 좀 그것도 누그러졌네. 이번엔 레이커스가 최근 7경기 경기당 득점 전체 5위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들 야투 성공률 15등 3점 18등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템포가 빠르다 혹은 자유투를 많이 얻어낸다. 레이커스는 리그에서 자유투를 가장 많이 얻어내는 팀이에요. 무슨 자유투든지 빠른 템포의 공격이라든지 레이커스가 저조한 야투율에 비해서는 많은 득점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수비를 분명히 잘했어. 야투 방어율 10등에 3점 방어율 16등인데 실점은 26등이다. 템포가 빠르다는 소리죠 레이커스 경기가.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약간 애매해. 또 팀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덴버 같은 팀들 만나가지고 220점밖에 안 나기도 했었고 좀 애매합니다 약간. 뉴올리언스도 그래요. 뉴올리언스도 얘네가 저번에 막 유타 같은 팀들 만나가지고는 본인들의 기록을 세웠어요. 최다 득점 기록 갱신, 최다 3점 기록 갱신, 최다 어시스트 기록 갱신 뭐 이런 식으로 막 팀의 공격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오클 만나가지고 83점 70점이 떨어졌습니다 득점이. 이러다가 또 막 오락가락 많이 하고 최근에 뉴올이 4연승을 하고 있긴 한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통 좀 언더 게임을 많이 한 편이긴 해요. 토론토 막 엄청 그냥 마행으로 제압하고 이럴 때는 좀 오바였는데 뉴올 경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얘네가 뭔가 3점이 터지는 날에는 오바도 많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그냥 미드레인지 일변도로 좀 비효율적인 공격도 하고 자이언 고 막 이렇게 인사이드 2점슛 정리 뭐 그런 것만 하기도 하고 뉴올 경기가 애매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최근에 분위기를 봤을 때 뉴올도 최근 7경기 동안 득점이나 뭐 수비 이런 것들이 싹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뉴올은 4연승 달리고 있기도 하고 특히 클리퍼스를 잡았었죠 뉴올은.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뉴올의 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레이커스 백투백인 것도 걸리고 어쩌면 르브론이나 AD 중에 누가 결장할 수도 있고 뉴올 쪽을 조금 좋게 보고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는 3경기 정도 할 건데 카디스 대 베티스. 자, 이 경기는 일단은 리그 테이블 상으로 카디스는 거의 뭐 꼴찌 레이스를 달리고 있죠. 물론 뭐 알메리아가 이제 압도적인 꼴찌이긴 합니다만은 카디스도 지금 강등권에 일단 빠져 있는 상황이고 자, 제가 여러 번 카디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카디스가 일단은 딱 봐도 좋지가 않습니다.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뭐 이렇게 몇 번 이긴 적은 있는데 클럽 친선이라거나 코파델레 이런 경기들이에요. 그래서 단적으로 카디스는 지금 라리가에서 모든 경기를 따졌을 때 19경기 연속으로 무승 행진 중이다. 비아레알을 홈에서 잡은 이후로 지금 19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홈이든 원정이든. 그 19경기 동안 무승부가 무려 10번이고 패배는 9번, 그 중에 햄모는 4번이었다. 이렇게 뭐 레알한테 지고 발렌시아한테도 대패하고 그라나다한테도 대패, 발렌시아한테 또 졌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졌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ATM 원정 가가지고 햄무 거두거나 지로나한테도 햄무 거두고 헤타페한테도 햄무, 최근에 또 알라베스한테 햄무 이런 식으로 햄무도 비벼볼 법은 해요. 그런 상태이고 올 시즌 이제 홈 보면요 라리가에서 올 시즌 홈 전적 얼핏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끝에 3경기가 전부 다 지난 시즌이고 이렇게가 올 시즌이거든요. 2승 6무 3패 8경기 연속으로 무승 행진에 빠져있다 카디스가. 그래서 지금 카디스는 말 그대로 승리하는 그림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볼만 하거든요. 11경기 정도 무승부를 달리고 있다. 근데 오늘 상대가 베티스잖아요. 자, 이 베티스도 무승부가 굉장히 많은 팀이다. 베티스도요. 베티스도 마찬가지로 11무예요. 11무. 근데 얘들이 오늘 원정이잖아. 홈에서는 이렇게 무패 행진하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한테 90분에 2골 쳐먹히면서 이게 끝났고 무패 행진이.
그래서 올 시즌 베티스가 홈에서는 6승 5무 1패인데 오늘은 원정이잖아요. 네, 무려 6연속 무승부를 했던 구간도 있고 2승 6무 3패입니다. 2승 6무 3패. 자, 베티스가 제가 요새 뭐 결장도 많고 뭐 이러저러 하면서 전력 누수가 종종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카디스는 보시다시피 별다른 큰 결장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카디스 선수 몇 명은 자세히는 몰라갖고 직전 경기 때 이스코가 부상으로 나갔어요. 한창 이때 이스코가 최근에 막 멀티골도 터뜨리고 나름 제가 올 시즌에 이스코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살짝 이제 조금 부침을 겪다가 최근에는 멀티골도 넣고 괜찮아요. 그리고 아요세 페레스라든지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수미, 귀도 로드리게스도 빠져있는 상황이고 마르크 바르트라도 그렇고 베티스가 꽤나 부상으로 주전급들의 결장이 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고배당 노리기에 적합한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근데 베티스가 원정에서도 조금 힘을 내주고 있긴 하거든요. 뭐 해봤자 이제 마요르카 상대로 승리한 거라든지 뭐 무튼 이렇게 코파데리에서도 승리도 하고 원정에서 그나마 조금 힘을 내주고 있긴 한데 여전히 홈 베티스는 좋아. 근데 원정 베티스를 믿을만 하진 않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이 경기 햄무나 무승부 같은 고배당 노리는 경기가 될 것 같다. 네, 근데 뭐 카디스가 오늘 베티스 상대로 막 갑작스럽게 승리한다거나 물론 19경기나 승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죠. 한번 뒤집을 법도 한데 글쎄 베티스 정도 전력한테는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저는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살레르니타나 대 엠폴리도 제가 몇 번 살레르니타나가 요즘에 조금 힘을 내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엠폴리도 마찬가지예요. 양팀 다 결론만 말하자면은 살레도 그렇고 엠폴리도 그렇고 리그 19위, 20위의 맞대결인데 어딘가 최하위권 팀들인데 이게 뭔가 어딘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팀들의 승부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살레르니타나가 한창 좀 안 좋은 흐름을 딛고 살레르니타나가 이제 감독 교체 이후에 제노아전까지 파울로 소사 감독이었다가 그 이후에 인자기를 감독이 앉혔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반전을 이끌어냈어. 그러다가 막 최근에 유벤투스한테 6대1로 쳐발리고 어려운 상대들 연속으로 유벤투스, 나폴리, 제노아, 로마 다 어려운 상대를 만나가지고 4경기 연속 햄무였다. 근데 직전 경기 토리노한테는 나름대로 잘 비볐습니다. 이게 웃긴 게 살레르니타나가 에이스인 블라이오 디아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나름대로 막 햄무권으로 잘 비볐어요.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이제 뭐 직전 경기 토리노와의 경기는 블라이오 디아도 나오고 나름대로 예, 뭐 패배는 많지만은 내용은 나쁘진 않다. 그런 것들이 일단은 관찰이 됩니다. 엠폴리는 어땠냐? 엠폴리가 감독 교체 이후에 1승 2무입니다. 지금 그 전에 그 안드레아 쫄리 감독이 지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못하다 보니까 경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앉힌 게 니콜라 감독인데 그 이후에는 1승 2무다. 물론 이게 유벤투스와의 경기는 이게 그 조기 퇴장이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무승부를 거둔 거기는 해요. 끌려가다가 동점골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제노아라는 요즘에 막 무패 인진 달리고 있던 상대 제노아한테도 비기고 엠폴리가 일단은 예,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보여요. 제가 시즌 전에 이 엠폴리가 아슬라니, 비카리오, 바흐라미, 뭐 파리시 작년에 나름대로 엠폴리는 거의 뭐 몇 시즌 팀의 기둥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얼마 전에 또 로마한테 발단지까지 팔았죠. 엠폴리는 뭐 캄비아기 같은 선수도 있고 얼마 전에 해트트릭 했던 주르코프스키 뭐 이런 친구들도 쏟아져 나오고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이게 또 감독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감독의 기조일 수도 있고 무튼간에 양팀 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들이 안 좋은 19등, 20등이긴 한데 그래도 요새는 반전을 꾀하고 있는 그런 팀들 간의 대결이다. 나름대로 분위기 자체는 내부적으로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엠폴리도 괜찮고 살레르니타나도 저력이 있다. 특히 오늘 살레르니타나 홈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저는 엠폴리의 홈이었으면 그래도 엠폴리 쪽을 좋게 볼 텐데 살레르니타나의 홈이라 그런지 몰라도 엠폴리가 역배거든요.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엠폴리의 프렌 그리고 뭐 서브로는 무승부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경기 간만에 해볼게요. 분데스리가를 제가 잘 안 다루는데 그래도 이거는 하나 보여가지고 말씀만 드릴게요. 이 경기는요 다른 거보다도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맞대결 보면은 오늘 이제 도르트문트 홈구장 지그날 이두나 파크였나 아레나였나 하여튼 거기거든요. 돌문이 모든 대회 안 가리고 포칼이든 분데스리가든 뭐든 간에 안 가리고 홈에서는 프라이부르크한테 안 지고 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3승 1무 하나 있죠. 6승 1무 자 10승 1무 다 이겼습니다. 14승 1무 그리고 이때 한번 2001년 10월달 이때 프라이부르크가 돌문 원정에서 승리한 게 마지막이고 한마디로 프라이부르크는 23년 동안 돌문 원정 가가지고 못 이겨봤다. 그 이후에 돌문이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14승 1무 11마헨 마헨이 11번입니다. 그리고 2001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때가 프라이부르크가 보니까 강등당한 시즌이었고요. 이 당시에 돌문에는 좀 축구 오래 보신 분들 뭐 옌스 레만 당연히 아실 거고 메첼더 그리고 또 위르겐 콜러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르고 크리스티안 베렌스, 슈테판 로이터, 얀 콜러, 토마스 로시츠키 뭐 이때 당시 또 뭐 마르시오 아모르소라든지
다비드 오돈코어 등등 뭐 2002년 월드컵 독일 멤버도 상당히 많았었고 하여튼 도르트문트가 그때도 나름대로 강팀이었어요. 2001년 이후로는 프라이부르크가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승리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무승부도 한 번뿐이다. 도르트문트가 홈에서는 14승 1무 11마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 도르트문트도 아쉽기는 한데 프라이부르크도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지금 마티아스 긴터도 결장할 것 같고 저는 뭐 도르트문트 승 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도르트문트 승을 기반으로 뭐 햄무든 마헨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릴 법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